올해 AI 이슈 중에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뉴스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추려볼까요? GPT-4가 그죠?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뭘 보여줬느냐? 이 스마트폰 2대에다가 이 챗GPT 따로 깐 다음에 대화를 시키면 얘네들끼리 대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AI가 만든 보고서가, 만약에 AI가 보고서를 쓴다고 그러면 네. 그 보고서가 정답인 보고서일까요? 정답이 아닌 보고서일까요? 이제 AI는 전국민 교양 필수가 되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삼성 SDS 개발역량 혁신그룹의 강영준 프로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이슈였던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슈들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컴퓨터 AI 공학과 교수하고 있는 김덕진이라고 하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좀 이렇게 쉽게 AI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요즘에 AI 때문에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에 주변에 느껴지고 있는 AI의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뭐 프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이 AI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트래킹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아니 무슨 숨을 거의 안 쉬고 숨 참고 달리게 하는 느낌으로 모든 회사들 기술 계속 쏟아내니까 때로는 내가 잠들었다가 눈 뜨면 한 1년 지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좀 정리돼 있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정말로 계속 쉴 틈 없이 기술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정보랑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AI 이슈 중에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뉴스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추려볼까요? 먼저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된 노벨상에서 물리학상이랑 화학상 모두 AI 관련된 그쵸. 분야가 수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요? 엄청 큰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제 한강 작가님께서 이제 네, 노벨상을 네. 수상하시니까 좀 상대적으로 묻힌 경향이 있지만 AI 쪽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아마도 되게 감동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인데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지만 어쨌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 AI 연구를 되게 오래 하셨죠. 근데 원래 이 딥러닝이라는 게 최근에야 주목을 받았지만 원래 이 교수님이 처음 연구하실 때는 거의 사기꾼 소리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만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돼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알파고 같은 이런 이 AI와 관련된 인프라 산업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AI를 계속 해오셨지만 AI는 약간 응용 산업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모든 학문의 기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학상에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AI 고생했어. 자, 이제 물리학으로 인정해줄게. 이래서 오히려 정통 물리학자가 아니신 분이 이제 수상을 했다. 이거 상당히 놀라운 거고. 네. 화학상은 더 하죠. 화학상을 받은 3명의 공동 이제 수상자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앞서서 잠깐 얘기했었던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거의 화학자도 아니고 그냥 IT에서 계속 개발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화학상을 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만 해도 확실히 모든 분야에서 이제 AI가 일종의 기초 학문 그리고 AI라는 것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이번에 노벨상을 2가나 받았다는 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점을 뽑으실 수 있을까요? 2024년 5월 13일인가요? 그때 오픈 AI가 엄청난 데모를 하나 보여줬잖아요. 네, GPT-4가 그죠? 네. 스마트폰 챗GPT를 켜놓고 그거랑 대화를 하는데 그냥 대화를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얘가 대화 이상한 말 하면 말도 끊기도 하고 또 얘한테 뭐 동화 들려달라면 동화 들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아직까지 이게 구현이 되진 않았지만 데모상에서 뭘 보여줬느냐 시험지를 푸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띄우면서 이거 좀 풀어줘 했더니 얘가 풀이 과정을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풀이 과정을 저희가 막 쓰죠. 쓰면 얘가 오히려 잘 풀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이 감동을 먹어서 옆에다가 내가 보여줄 거 있어 하는데 I love 챗GPT 써가지고 이렇게 띄워줬더니 GPT가 고마워 이러면서 막 감정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녀석이 복잡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로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스마트폰하고 사람이 대화할 수 있다면 이 스마트폰 2대에다가
이 챗GPT 따로 깐 다음에 대화를 시키면 얘네들끼리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아, 네, 그래 주시겠어요? 네, 한번 저희가 챗GPT 2대를 갖고 네. 얘네들끼리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2대에다가 지금 챗GPT를 깔았잖아요. 이 둘 다 음성 명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는 이 다양한 목소리 중에 주니퍼라는 애의 목소리를 만들었고 얘는 엠버라는 애의 목소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한테 이제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는 엠버니까 주니퍼랑 대화를 할 거고 얘는 주니퍼니까 엠버라고 대화를 할 거야라고 할 거예요. 네. 자, 일단은 그죠? 얘가 엠버고 얘가 주니퍼니까 주니퍼한테 먼저 한번 말을 시켜볼게요. 주니퍼야, 너 지금부터 다른 챗GPT 엠버랑 대화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는 엠버랑 대화할 준비를 해줘. 그런데 너가 토론을 할 거야. 어떤 토론을 할 거냐면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할 건데 주니퍼 너는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의견들, 반대하는 의견으로 얘기를 해야 돼. 준비됐으면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엠버의 얘기를 기다려. 네, 준비됐어요. 이제 엠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엠버였잖아요. 엠버한테는 주니퍼랑 얘기를 하라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얘한테 엠버야, 너 지금부터 챗GPT, 다른 챗GPT인 주니퍼랑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토론을 할 건데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할 거거든. 그런데 너는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준비됐으면 네라고 얘기한 다음에 실제로 말을 걸면서 너가 먼저 토론을 시작해줘.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AI 활용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비즈니스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AI의 장점은 무엇보다 빠른 데이터 분석과 정확한 의사결정에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AI는 분명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그만큼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프라이버시와 보안 이슈인데요. 개인정보가 AI에 의해 수집되고 처리되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맞아요. 프라이버시와 보안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도 함께 개발되고 있어요. 더욱 안전한 데이터 처리와 사용을 위해 암호화 기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등이 함께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겠지만 AI의 이점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안도 강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AI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해버린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의 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때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는 AI 기술 발전에 있어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해석 가능한 AI 기술과 책임 있는 AI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노력을 통해 AI가 사회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해석 가능한 AI와 책임 있는 개발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AI가 가진 자자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토론 재밌었어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죠. 되게 또 저는 흥미로웠던 게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하다가 제가 언제 끝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네, 그런데 자기들끼리 즐거운 토론이었어요 하면서 끝내잖아요. 그래서 AI가 이 정도까지 토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뚝딱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뉴스를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까지도 저렇게 똑똑한 AI가 들어가려면 이거를 위한 이제 배경이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프라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그 회사 바로 생성형 AI 때문에 시가총액 1위가 돼버린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제가 상당히 큰 이슈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엔비디아의 급부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외에서 특히나 미국에서 리포트들이 야, 기술 하나의 키워드 때문에 이렇게 돈이 몰리는 시즌이 20여 년 만에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20여 년 만에 왔다는 건 뭐냐? 그럼 그전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인터넷 관련 회사다, 사업만 한다 이러면 그냥 돈이 막 몰렸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AI에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급부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른바 이제 골드러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AI 시대에 골드러시가 왔다. 그런데 이 골드러시란 표현에서 또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를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골드러시, 그러니까 금광을 캐러 모두가 갈뜰 때 그때 돈을 제일 많이 번 게 어떤 회사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어떤 회사였을까요? 그때 놀랍게도 돈 제일 많이 번 회사가 청바지 회사입니다. 왜냐? 생각해 보시면 금광을 캐려면 정말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옷이 찔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청바지 진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필수품이 돼서 물론 실제로 이 금광을 캔 사람은 돈을 벌었겠지만 못 캔 사람은 돈을 못 벌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바지 장사들은 돈을 다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놀랍죠. 그런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청바지 장사를 했었던 회사가 처음부터 청바지 만들려고 이 진이라는 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금괴를 캘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잘 곳이나 피할 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천막, 이 천막용 소재를 만들려고 원래 진을 만들었었는데 그걸로 바지를 만드니까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AI 시대에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도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엔비디아도 원래는 GPU가 이렇게 AI 때문에 만들어졌던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게임용 그래픽 네. 카드. 근데 그게 이제 GPU라고 이름을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걸로 AI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기존의 CPU보다 이해로 하니까 더 잘 되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AI를 할 때는 거의 GPU가 필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정말로 골드러시 시절에 마치 청바지 장사가 돈 번 것처럼 엔비디아로 모든 돈이 쏠리는 현상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최근에 또 화두가 되는 게 우리가 노벨상만큼이나 오히려 큰 관심을 보인 게 수능에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울 AI 관련 문제가 언어 영역, 국어에서 나왔어요. 국어에서. 디퓨전 모델에 대한 문제인데 심지어 제가 찾아봤거든요. 문제가 네 문제나 나왔어요. 네 문제. 그러니까 되게 그 국어 영역에서 네 문제면 되게 길잖아요. 네네. 지문을 한번 봐보세요. 지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엄청 길기도 하고 네.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게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요즘에 수능 금지 고개로 아파트 이거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아파트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디퓨전 모델에 대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니죠. 정확하게 하면 디퓨전 모델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네. 노이즈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서 이 지문 안에서만 노이즈가 수십 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무슨 수능 공직도 아니고 무슨 노이즈냐 이럴 정도의 말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시험에서 최첨단의 AI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네 문제나 나왔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이 정도면은 이제 AI는 전 국민 교양 필수가 되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확실히 수능 문제까지 나왔다는 거면 네. 우리나라 전 국가적으로도 좀 관심이 많이 쏠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에 지금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AI도 나와 있지만 이 시작은 아무래도 챗GPT였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챗GPT가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AI의 돌풍을 선도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AI랑은 인간에게 주는 좀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챗GPT도 이제 딥러닝의 영역에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어쨌든 딥러닝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딥러닝이 이제 인간에게 주는 가치 중에 크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구분하는 걸 되게 잘하고, 그죠? 두 번째는 추천하는 걸 되게 잘하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에서 뭔가 제품에 딱 뭐가 나와요. 그러다가 불량이다 라는 걸 구분하는 걸 이걸 딥러닝이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추천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튜브 보면 맨날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추천 알고리즘 덕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얘는 그렇게 알고 나에게 이렇게 추천을 잘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유튜브가 추천을 잘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추천의 대상이 되는 영상 자체는 원래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든.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만든 영상을 AI가 추천해주거나 구분해줬던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과 AI의 역할이었다고 보는데 생성형 AI는 전 이게 반대라고 보는 거예요. AI가 뭔가를 만들죠. AI가 글을 쓰기도 하고 AI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AI가 영상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주 중요한 좀 철학적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AI가 만든 보고서가 만약에 AI가 보고서를 쓴다고 그러면 네. 그 보고서가 정답인 보고서일까요? 정답이 아닌 보고서일까요? 그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닐까요? 정확하십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를 사람이 파악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가 만드는 거를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라고 표현 안 하고 그럴듯한 답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럴듯한 답을 사람이 구분해준다. 그래서 결국 일을 할 때도 이 녀석이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결과물을 사람이 보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추천해주면 이 AI가 똑똑이로 저한테 일을 더 잘해주기도 하고 그런 거라서 저는 일을 할 때 AI를 쓰는 건 인턴 사원 쓰는 거랑 똑같다. 근데 인턴 사원 10명, 100명 쓸 수 있는 거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을 하는 것들이 이 챗GPT 때문에 좀 바뀌고 있다. 이런 표현들까지 좀 같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소장님께서 많이 사용을 해보실 텐데 네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그래볼까요? 네, 챗GPT를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를 일단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프로님도 챗GPT 너무 잘 쓰시지만 보통 요즘에 챗GPT로 뭐 기획을 하거나 뭐 이런 뭐 리서치를 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쓰잖아요. 네. 두 가지만 생각하셔도 일단 처음엔 쉽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를 넣을 필요 없이 문장으로 그냥 넣어도 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구구절절이 들수록 얘가 이게 되게 얘기를 잘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리서치를 한다고 했을 때 최근에 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이제 일단 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AI 쪽 하는 사람이니까 네. 예를 들면 나는 제가 누군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AI와 빅데이터 분야를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김덕진이야. 그죠? 이름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넣을수록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걱정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죠? 네. 혹시나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그죠? 하이닉스 같은 AI 반도체를 하는 곳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 실제로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일단 이렇게만 시켜볼게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덕진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과 이해하시는 점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를 공감을 해줘요. 그죠? 그러면서 좁혀서 얘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1번 미국의 보호무효주의 강화 관세 정책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헤럴드 코퍼레이션 뉴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눌러보면요. 얘가 인터넷 이 기사를 보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챗GPT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 상황이 이거 인터넷 검색을 좀 해야 된다 싶으면 관련돼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내용을 또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출처를 눌러봤더니 이 출처가 다 우리나라 뉴스예요. 우리나라 뉴스. 그쵸? 왜냐면 제가 한글로 물어보면서 그냥 했더니 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준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을 한번 해보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을 담아서 제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발.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실제로 괜히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 보고서들 중에 챗GPT에 대해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얘가 답변을 잘해준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가 이제 웹을 찾아보는데 아쉬움을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미국 언론 보도랑 다른 증권 애널리스트 보도까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로이터가 들어갔어요. 로이터 통신. 그죠? 로이터 통신이 들어갔죠. 아까랑 다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중립적이에요. 중립적. 조금 더 너의 의견을 명확하게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한테 역할을 주는데 제가 증권 애널리스트로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서 김덕진 증권 애널리스트 그죠?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이건 할루시네이션인 것 같은데 종목명은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상이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보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약간 좀 아쉬운 게 말투가 어떨 때는 뭐뭐 됩니다. 뭐뭐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또 적극 활용 가능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말투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보고서의 느낌이 좀 덜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얘한테 위 내용을 개조식으로 만들어. 그리고 얘가 개조식을 모를 수 있으니까 네. 말투는 모모함, 모모음, 모모슴과 같은 말로 끝내는 거야.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그죠? 이렇게 하면서 아까랑 다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예상됨, 있음, 확대가 필요함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해보면요. 이렇게 챗GPT가 할 때 되게 잘 쓰긴 하지만 때로 이제 챗GPT의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말투가 너무 딱딱하다. 아. 아니면 말투가 너무 좀 AI 느낌이 난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클로드를 또 추천을 드리는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인터넷 검색을 실시간으로 해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얘한테 더 좋은 내용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를 제가 따로 네. 첨부한다거나 그쵸. 하는 걸 써야 될까요? 네, 그런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챗GPT로 썼잖아요. 네. 이 내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클로드한테. 그럼 말투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챗GPT가 쓴 이 내용 중에 아까 이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 그 다음에 이거를 클로드한테 가가지고 얘도 또 맥락을 설명해 주면 좋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시키고요. 얘한테 컨트롤 V를 하면 내용이 이렇게 붙었죠. 네. 그죠? 내용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누르면 이 클로드라는 애가 이제 쓰기 시작을 하겠죠. 얘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했더니 일단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제가 수석 애널리스트가 됐어요. 그죠? 증권 애널리스트였는데 수석 애널리스트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까지 자기가 썼습니다. 자, 아까는 얘가 이슈 중심으로 했잖아요. 네.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그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한자 쓰죠. 느낌이. 그 다음에 거시경제 및 정책 환경 분석. 일단 말이 좋죠. 그 다음에 미국의 그죠? 이런 반중 정책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거 하고 액트 재검토 좀 다르죠. 그리고 리쇼링 압박 증가, 차이나 플러스 뭐 시장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시장 포지셔닝, 핵심 리스크 요인, 대응 전략 분석 이런 식으로 느낌이 다르죠. 네, 정말 전문적으로 느껴지네요. 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요것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 분석 테크닉에서 이걸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챗GPT나 이런 것들이 또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우리가 이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거 어떻게 나와요 할 때 꼭 알아두시면 좋을 팁 중에 하나가 그 분야의 용어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훨씬 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실제로 이걸 해보려고 제가 이번엔 뭘 했냐면 우리나라 주요 이제 회사들, 그러니까 정유 회사들의 그 평균 판매 가격을 이 오피넷이라는 사이트가 뭐 항상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2023년 1월부터 해서 매주 한 1년 여기 11월 정도까지의 최고값, 최저값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실제로 분석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분석을 시킬 때 제가 이걸 파일로 받았는데 네. 파일로 받은 걸 일단 일반 챗GPT한테 아무것도 안 써주고 파일을 올려볼게요. 파일 첨부를 해가지고 제가 한글이 깨질까봐 한글만 조금 바꿨어요. 네. 그리고 한글 깨지는 건 폰트 넣어주면 되긴 해요. 폰트도 한번 넣어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폰트 아무거나 받아볼게요. 이 파일을 같이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볼게요. 네. 자, 이렇게만 써가지고 분석을 돌리면요. 실제 분석을 뭘 하죠? 지금 유가 준동 추이, 유가 비교, 최소 유가 이거 시계열 계측 모델링을 하죠. 지금 보면은 분석만 해라고 하는데 꽤 잘해요. 그죠? 꽤 잘하는데 유가 분석 추이랑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은 실제 이렇게 유가 변동 추이나 이런 것들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유가 분석을 하긴 하지만 이것도 꽤 그럴듯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얘기까지는 안 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유가 변동이 이렇습니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유가 차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건 없죠. 그래서 이걸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똑같은데 제가 다르게 해볼게요.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 얘한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EDA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데 얘한테 이거를 갖고 EDA를 해달라고 써보겠습니다. 얘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대화,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늘리는 테크닉인데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서 아까랑 다르죠?
첫 번째로 데이터 확인부터 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할 때처럼. 그래서 처음에 기간은 뭘 나타내고 브랜드가 뭐고 평균별 데이터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자가라고 돼 있는 걸 기타 브랜드라고 이제 해놨는데 얘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크기와 기본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듯이 결집값 여부를 확인하고 통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을 하고 결집값 이상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지가 알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단계별로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단계별로 처음에 해서 데이터 구조를 먼저 분석을 했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기본 통계 분석을 하겠대요. 그런데 시키지 않았는데 카운트를 하고 민을 하고 평균을 내고 표준 평차를 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날짜 형식으로 변환해서 시계열을 하겠대요. 그래서 날짜 변환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지가 혼자서 파일의 포맷을 바꿔요. 파일의 포맷을 바꾸면서 지가 결집값을 분석을 해서 내용을 하고 변환 방식을 계속 수정하면서 분석을 해서 지가 바꾼 거야. 텍스트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가 주로 딱딱딱 나누기 시작을 해요. 보시면 아까 얘가 이제 1주 이렇게 돼 있는 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서 이렇게 변환을 데이트 타임으로 해서 유가 변동 시각화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구조 확인을 했고 통계 요약을 했고 날짜 형식을 변환해서 변동 시각화를 했고 이렇게 됐대요. 아직 덜 했대요. 더 해야 된대요. 다음만 써주면 됩니다. 다음.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단계별로 또 하는 거예요. 또 해서 중요한 게 분석 결과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죠.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전체 가격이 이렇게 변화한다. 상관계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가 패턴이 거의 동일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다음만 쳐주면 단계별로 합니다. 정말로 용어 하나 바꿨잖아요. 아, 네네. 이런 게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석을 하더라도 사람이 원래 잘하는 거 혹은 내가 원래 그 분야에 잘하는 일에서 이 생성형 AI를 쓰면 효과가 있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용어나 전문가의 어떤 언어들을 알잖아요. 그럼 그 전문가의 언어로 얘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잘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네. AI한테 네가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답입니다. 그죠? AI한테 네가 정답입니다 역할을 주거나 아니면 제가 그 분야의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야 내가 실은 데이터 분석할 건데 데이터 분석가들이 쓰는 용어를 잘 몰라. 네가 용어 좀 알려줘. 그럼 얘가 용어를 알려줘요. 그럼 그거를 갖고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흉내를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AI를 잘 쓰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빙의시켜서 시키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주거나 어떤 전문가적인 용어를 주면 이 녀석은 되게 잘한다. 그리고 답변의 형태도 이 언어 모델의 특징에 따라 좀 다르니까 결과들을 챗GPT에도 넣어보고 클로드에 넣어보고 이런 거 해보시면 좋겠다. 아, 네. 시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보통 그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고 하면 네. 간단하게 질문만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보고선 이거 잘 쓸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 소장님처럼 이렇게 그 외부의 자료를 가져다가도 쓰고 그리고 생성형 AI의 특성마다 잘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생성형 AI를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